당신은 오늘도 걸었습니다. 출근길에, 퇴근길에, 혹은 아무런 목적 없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한 발을 내딛고, 또 한 발을 내딛고, 그 반복이 당신의 하루였고, 그 하루의 반복이 당신의 1년이었으며, 그 1년의 반복이 어느새 당신의 인생 전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걷는다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를. 걷는다는 것은 쓰러지지 않기 위한 행위입니다. 한쪽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우리의 몸은 중력에 의해 앞으로 쏠립니다. 그리고 다른 쪽 발이 재빨리 앞에 놓이면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걷기란 결국 끊임없이 쓰러질 위기를 모면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쓰러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걸음걸이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죽지 않기 위해 시간을 버티고 있다는 뜻입니다. 숨을 쉬는 것은 질식하지 않기 위한 반복이고, 밥을 먹는 것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한 행위며, 잠을 자는 것은 정신이 무너지지 않기 위한 도피입니다. 우리의 몸은 매 순간 죽음과 싸우고 있습니다. 세포는 분열하고 늙어가며, 심장은 지칠 줄 모르고 뛰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멈춥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결국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다면 삶이란 무엇입니까? 삶이란 죽음을 최대한 늦추려는 처절한 노력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필사적으로 죽음을 연기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 말이 너무 가혹하게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가혹한 진실 속에 역설적으로 당신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줄 열쇠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서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발밑에 단단한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우리를 떠받치고 있기에 우리는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아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더 깊은 땅이 있고, 그 아래에는 안반이 있고, 그 아래에는 마그마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단단해 보이는 지면은 사실 불안정한 지구의 얇은 껍질 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이 삶의 기반, 직장, 가족, 건강, 재산, 이 모든 것의 아래에는 죽음이라는 절대적 불안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아니,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늘 의식하며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나는 언젠가 죽는다라고 되뇌며 출근하고 밥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쁘게 삽니다. 바쁨은 죽음의 공포를 잊게 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마취제입니다. 회의에 쫓기고, 업무에 치이고, SNS를 스크롤하고, 드라마에 빠져들고, 이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것. 살고 싶다는 욕망. 그것은 아름다운 것처럼 들립니다. 나는 살고 싶다 라고 외치는 것은 생명의 창가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살고 싶다는 욕망의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살고 싶다는 것은 죽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고 싶지 않다는 것은 죽음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희망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그것이 우리를 아침마다 침대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 말이 우울하게 들리시겠지만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 죽음의 공포가 바로 철학의 근원입니다. 인간이 왜?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은 자신이 언젠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왜? 라고 묻지 않습니다. 동물은 죽음을 개념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자신의 소멸을 예견하고 그 소멸 앞에서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 삶에 의미가 있는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 모든 질문은 죽음의 공포에서 태어났습니다. 철학은 죽음을 직시한 인간이 던진 최초의 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종교는 이 비명에 대한 응답으로 탄생했습니다. 죽어도 끝이 아닙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윤회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종교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고 있는 인간에게 잠시의 위로를 건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이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고, 더 나은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 위로가 진실인지 아닌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확인한 사람이 돌아온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종교가 됐든
철학이 됐든 이 모든 인간의 정신적 활동은 죽음이라는 하나의 사건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에 의지하든 철학에 몰두하든 학문에 매진하든 예술에 빠져들든 그 모든 것의 뿌리에는 나는 죽는다라는 하나의 자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각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외면하는 것.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즐거움에 몰두하며 가능한 한 현실에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서 갑자기 죽음과 마주하면 그들은 당혹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합니다. 둘째, 무너지는 것. 죽음의 진실에 압도되어 절망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 죽을 건데 뭘 하나. 이런 허무주의에 빠져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셋째, 직시하는 것. 죽음을 회피하지도 않고 죽음에 무너지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죽는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길.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책을 많이 읽어라.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다. 책 속에 길이 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이런 말을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들은 책을 읽습니다. 한 권, 두 권, 10권, 100권. 해마다 독서 목록을 작성하고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서평을 쓰고 밑줄을 긋고 메모를 남깁니다. 그리고 1000권을 읽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1000권의 책을 읽었다. 마치 그것이 대단한 성취인 것처럼. 그런데 잠깐, 1000권의 책을 읽은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그 1000권 중에서 당신 자신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책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책을 쓴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저자가 내린 결론에 고개를 끄덕이고 저자의 감정에 동요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책을 읽으면 시야가 넓어지고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책을 읽는 것이 생각하는 것을 대신하게 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나는 오늘 칸트에 대해 생각했다. 아닙니다. 당신은 칸트에 대해 생각한 것이 아니라 칸트가 생각한 것을 읽은 것입니다. 나는 오늘 경제에 대해 깊이 사색했다. 아닙니다. 당신은 경제에 대해 사색한 것이 아니라 경제학자가 사색한 결과를 소비한 것입니다. 읽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행위입니다. 읽는 것은 남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만의 길을 내는 것입니다. 수만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의 머릿속을 들여다본다면 어떤 광경이 펼쳐질까요? 그곳에는 수만 명의 저자들이 서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플라톤이 한 구석에서 이데아론을 설파하고 있고 맞은편에서는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외치고 있으며 저 뒤편에서는 공자가 이니에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을 펼쳐놓고 있고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파헤치고 있으며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머릿속의 주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만 명의 세입자가 들어와 살고 있지만 집주인은 방 한 칸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도한 독서의 역설입니다. 너무 많이 읽으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남의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서 정작 자기 자신의 생각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난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여행 전에 수십 권의 여행 가이드북을 읽습니다. 로마에 대한 책, 파리에 대한 책, 도쿄에 대한 책, 맛집 정보, 관광 명소, 사진 명당, 숙소 후기. 그리고 실제로 여행을 떠났을 때 그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가이드북에 나온 대로 갑니다. 가이드북이 추천한 레스토랑에서 가이드북이 추천한 메뉴를 시킵니다. 가이드북이 알려준 각도에서 가이드북이 알려준 대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 사람은 여행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가이드북을 따라한 것입니다. 그의 여행에는 그 자신의 경험이 없습니다. 골목을 헤매다가 우연히 발견한 작은 카페도 없고 길을 잃어서 마주친 예상치 못한 풍경도 없고 현지인과의 어색하지만 따뜻한 대화도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만 읽고 자기 생각은 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가이드북을 따라한 여행과 같습니다. 남이 정해놓은 코스를 따라가며 남이 발견한 것을 자기가 발견한 것처럼 착각하며
남이 느낀 감정을 자기가 느낀 것처럼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누군가가 이미 발견한 것을 배웁니다. 누군가가 이미 증명한 것을 외웁니다. 누군가가 이미 세운 이론을 반복합니다. 학업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누군가가 걸어간 길 위에 발자국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좌절하고 절망했던 선인들의 흔적을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느낍니다. 아, 이 사람도 여기서 고생했구나. 그런데 결국 해냈구나. 그리고 그 희망으로 자기를 속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길은 당신의 길이 아닙니다. 그 좌절도 당신의 좌절이 아니고 그 극복도 당신의 극복이 아닙니다. 당신은 남의 인생 위에서 대리 체험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책과 학문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냉철한 인식입니다. 책과 학문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기대. 혹은 구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인간답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 그 기대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밖에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자기 자신 안에서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머릿속에 나만의 방이 있는가? 부모님이 하신 말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 직장 상사가 강요한 업무 방식,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 미디어가 매일같이 쏟아내는 정보, 베스트셀러 작가가 전파하는 인생론, SNS 인플루언서가 보여주는 라이프 스타일.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머릿속에서 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방, 선생님의 방, 상사의 방, 사회의 방, 미디어의 방, 저자의 방, 인플루언서의 방. 그런데 정작 당신의 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당혹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나의 방, 당연히 있지. 하지만 정말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정말 당신이 스스로 생각해서 도달한 결론입니까? 아니면 어린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들어서 그냥 그렇게 된 것입니까? 당신이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 그것은 정말 당신 자신의 감각에서 우러나온 행복입니까? 아니면 사회가 이런 것이 행복이다라고 가르쳐 주어서 그 기준에 맞추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입니까? 당신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 그것은 정말 당신이 깊이 사색한 끝에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집, 좋은 차. 이것이 당신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부모님의 목표였습니까? 아니면 이 사회의 목표였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과 당신에게 주입된 것. 이 둘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입된 지 너무 오래되어서 그것이 자기 자신의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 생각을 자기 것이라고 믿으며 사는 것. 남이 정해놓은 삶을 자기가 선택한 삶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 이것은 일종의 정신적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은 식민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통치자들이 들어와서 각자 자기 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정작 이 땅의 원래 주인은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50대, 60대가 되어 삶을 돌아볼 때 많은 분들이 이런 공허함을 느낍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런가? 혹시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온 것은 아닌가? 이 공허함의 정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머릿속에 자기 자신의 방이 없었던 것. 평생 남의 생각으로, 남의 기준으로, 남의 잣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정작 자기 자신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 방 한 칸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스로 생각하기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먼저 비워야 합니다. 남들이 채워 넣은 것들을 하나씩 꺼내어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내 것인가? 아니면 남의 것인가? 하나씩 점검하면서 남의 것은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성공한다. 이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이 나이에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것은 누구의 잣대입니까? 하나씩 물어보면서 자기 것이 아닌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 그러면 머릿속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 빈 공간. 그곳이 바로 당신의 방입니다. 그 방에서 처음으로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주 작고, 아주 조용하고, 아주 낯설겠지만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군주와 같습니다. 군주라 함은 무엇입니까? 군주는 자신의 영토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의 성 안에서 그가 곧 법이며 그의 결정이 곧 질서입니다. 그는 타국의 왕이 명령한다고 해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백성을 이끕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그는 타인의 생각을 빌리지 않고도 자신의 세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는 남이 정해놓은 기준에 의존하지 않고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외부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도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군주가 자신의 성을 지켜내듯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지켜냅니다. 세상의 소음이 아무리 요란해도, 유행이 아무리 거세게 밀려와도, 여론이 아무리 강력하게 압박해도 그는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자기 자신이라는 확고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남의 격려가 아닙니다. 그에게 자신감을 주는 것은 남의 인정이 아닙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는 것은 남의 책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의 원천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립적인 삶입니다. 정신적으로 독립된 사람,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남의 기준에 맞추려 허둥대지 않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군주도 현명한 신하의 조언을 듣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자신이 내립니다. 현명한 조언을 받아들이되 판단의 주체는 언제나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도 책을 읽고 남의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만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지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몫입니다. 남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직접 확인하고 직접 경험하고 직접 판단합니다. 군주가 타국의 왕이 명령한다고 해서 굴복하지 않듯이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정치적 권위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맞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인이 추천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다수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조금 편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한 것만을 인정하고 승인합니다. 이것이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권위에 복종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말을 들어야 착한 아이이고 선생님의 말을 따라야 모범 학생이며 상사의 지시에 순응해야 유능한 직원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난 우리에게 스스로 생각하라는 말은 낯설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만약 내 판단이 틀리면 어쩌지? 남들과 다른 길을 가면 외로워지지 않을까?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면 바보 취급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남의 생각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군주가 두려움 때문에 왕좌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은 있되 그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군주의 조건이며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의 조건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눈동자가 다른 누군가를 쫓는 순간 낡은 관념이 당신의 삶에서 재탕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따라합니다. 성공한 사람의 습관을 모방하고 유명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동경하며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을 벤치마킹합니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의 비결이 뭘까? 저 사람을 따라하면 나도 성공하지 않을까? 이 순간 당신의 눈동자는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향한 눈동자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남을 따라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이 이미 한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남이 이미 생각한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남이 이미 걸어간 길을 다시 걷게 됩니다. 이것은 낡은 관념의 재탕입니다. 새로운 것은 없고 이미 있었던 것의 복사본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비슷하게 생각하고 비슷하게 말하고 비슷하게 삽니다. SNS에는 비슷한 사진이 올라오고 비슷한 글이 올라오며 비슷한 감성이 넘쳐납니다. 모두가 비슷한 카페에서 비슷한 커피를 마시며 비슷한 필터로 사진을 찍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음식을 먹으며 비슷한 여행지를 방문합니다. 이것은 개성의 소멸입니다. 모두가 서로를 따라 하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통렬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기 자신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자기 삶 자체가 유일무이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삶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것은 남의 작품이지 자기 작품이 아닙니다. 자기 작품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에게 남의 작품은 참고 대상일 뿐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옆에 있는 다른 화가의 그림이 아무리 멋져도 진정한 화가는 자기 캔버스에 집중합니다. 저 사람처럼 그려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의 그림은 모방이 되고 그의 예술은 끝나버립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쫓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모방이 됩니다. 모방된 인생에는 독창성이 없고 독창성이 없는 인생에는 진정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동자를 거두어야 합니다. 밖으로 향하고 있는 시선을 안으로 돌려야 합니다. 남이 어떻게 사는지를 구경하는데 쓰는 시간을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탐구하는 데 써야 합니다. 이것은 은둔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과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안에 있되 자기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남을 참고하되 남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것, 정보를 수집하되 그 정보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능한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 삶의 주인 혹은 스스로 생각하는 군주. 독창적인 인생은 독창적인 사상을 통해 실현됩니다. 이 말이 거창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독창적인 사상이라니 나는 철학자도 아니고 학자도 아닌데.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독창적인 사상이란 학술 논문에 실릴 만한 거창한 이론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창적인 사상이란 자기 자신의 삶에서 자기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직접 느끼고 직접 깨달은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시간이구나. 내가 어머니 곁에 있는 이 시간 자체가 사랑이구나. 이것은 그 어떤 철학자의 책에도 나오지 않는 이분만의 독창적인 사상입니다. 이 깨달음은 이분의 삶 속에서, 이분의 경험을 통해서, 이분 자신의 내면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이 정년퇴직 후에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그토록 집착했던 직장에서의 지위라는 것은 나 자신의 가치가 아니라 그저 조직이 빌려준 옷에 불과했구나. 이것도 독창적인 사상입니다.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삶이라는 텍스트에서만 읽어낼 수 있는 진리입니다. 이러한 깨달음들이 모여서 하나의 세계관을 이룹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에서 태어난 깨달음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자기만의 방식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지로 통일된 체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남의 철학을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철학을 만드는 것. 남의 인생론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생론을 세우는 것. 남의 지혜를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지혜를 축적하는 것. 자기 자신이 한 권의 위대한 철학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대한이라는 말에 겁먹지 마십시오. 위대하다는 것은 남에게 대단하게 보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자기 삶에서 자기가 직접 얻어낸 진리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비록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하나의 철학입니다. 비록 책으로 출판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하나의 문학입니다. 비록 무대 위에 서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대수의 공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시와 같은 예술의 한 갈래이기 때문입니다. 대수의 공식은 정답이 하나입니다. 2 더하기 2는 4입니다. 다른 답은 없습니다. 공식에 수를 대입하면 누구나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다른 선택을 하고 같은 경험에서도 사람마다 다른 의미를 끌어냅니다. 인생은 공식이 아니라 시입니다. 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시인마다 전혀 다른 시를 씁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시는 모두 유효합니다. 하나의 시가 다른 시보다 더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인생이 정답이 아닙니다. 유명인의 인생이 모범 답안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의 인생이 당신이 따라야 할 공식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만이 쓸 수 있는 시입니다. 그리고 그 시는 당신이 직접 살아낸 경험에서, 당신이 직접 느낀 감정에서, 당신이 직접 도달한 깨달음에서 한 글자 한 글자 쓰여져 가는 것입니다. 시관의 세계에서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아름답고
독창적인 시 한 편이 탄생하듯 직관의 파악으로부터 인생은 시작됩니다. 여기서 직관이란 무엇입니까? 직관이란 논리적 추론을 거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온 존재로 감지하는 것.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맞다는 것을 알겠다. 그런 순간을 직관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직관은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남의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릿속에는 직관이 들어설 틈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빈 공간이 있어야 그 공간에서 직관이 번개처럼 번쩍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독창적인 인생은 독창적인 사상에서 태어나고 독창적인 사상은 직관에서 태어나며 직관은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의 고유한 내면에서 태어납니다. 이것이 삶을 예술로 만드는 비밀입니다. 자, 여기서 어둡지만 직시해야 할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삶이 아닙니다. 죽음을 향해 끌려가는 도살장에 울부짖는 발걸음일 뿐입니다. 이 표현이 너무 가혹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나야 하니까 일어납니다. 출근합니다. 왜 이 일을 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돈을 벌어야 하니까 합니다. 점심을 먹습니다. 진정으로 먹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까운 데서 대충 적당한 것을 먹습니다. 퇴근합니다. 자유 시간을 어떻게 쓸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TV를 켜거나 스마트폰을 봅니다. 잠자리에 듭니다. 오늘 하루가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피곤하니까 잡니다. 이 패턴이 내일 반복됩니다. 모레 반복됩니다. 다음 주, 다음 달, 다음 해에도 반복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 시간이 빠른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것입니다. 의식 없이 보낸 시간은 기억에 남지 않고 기억에 남지 않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10살부터 20살까지의 10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는 모든 것이 새로웠고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고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0살부터 50살까지의 10년은 한순간처럼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일상의 반복, 같은 패턴의 반복, 같은 생각의 반복, 생각하기를 멈춘 삶은 시간을 잡아먹는 블랙홀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목적은 당신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목적은 당신을 깨우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당신이 가진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쓸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음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삶이 죽음을 연기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책과 학문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면, 남의 생각에 기대서는 자기 삶을 살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하루는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뉴스, SNS, 메시지, 전화, 대화, 음악, 영상. 쉴 틈 없이 외부의 정보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 소음 속에서는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좋습니다. 모든 기기를 끄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무것도 읽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는 시간. 처음에는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불안하고, 지루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외부의 자극에 중독되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면 어느 순간 자기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나는 사실 이런 것을 원했었구나. 나는 사실 이런 것이 두려웠구나. 나는 사실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 목소리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오랫동안 남의 목소리에 묻혀 있었던 당신 자신의 진짜 목소리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우리는 대부분의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삽니다. 원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당연한 것에 의문을 품습니다. 사람들은 왜 주말에 쉬는가?
누가 그렇게 정했는가? 성공이란 무엇인가? 누가 그 기준을 만들었는가?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원해서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 자체입니다.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은 이미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많은 분들이 자신의 경험을 과소평가합니다. 나는 특별한 것을 경험한 적이 없다. 내 인생에는 별다른 것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것, 기쁨, 슬픔, 좌절, 성취, 사랑, 이별, 실패, 회복, 이 모든 것은 당신만의 텍스트입니다. 어떤 책보다 값진 당신만의 경전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경험을 곱씹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자리에 앉아서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느꼈는가? 그 느낌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이 경험이 나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자기 경험을 성찰하는 습관이 쌓이면 어느새 당신의 내면에 하나의 철학이 형성됩니다. 남에게서 빌려온 것이 아닌 당신 자신의 삶에서 길어 올린 진짜 철학. 그것이 당신을 지탱해줄 가장 든든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기 자신에게 허락하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시작하면 불안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틀리면 어쩌지? 남들과 다른 결론에 도달하면 어쩌지? 이 불안감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평생 남의 생각에 의존하며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두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군주도 처음부터 명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하고 잘못된 판단도 내립니다. 그러나 그 실수와 잘못을 통해 배우면서 점점 현명한 군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바꾸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판단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인생은 시와 같은 예술의 한 갈래입니다. 이 문장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시험이 아닙니다. 정답을 맞춰야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남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 경쟁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시입니다. 당신만이 쓸 수 있는 단 하나의 시. 시를 쓸 때 시인은 무엇을 합니까? 시인은 자기 안의 감정을 들여다봅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 유행이 어떻든, 비평가들이 뭐라고 하든 시인은 자기 안의 진실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자기만의 언어로 표현합니다. 남이 이미 쓴 표현을 빌려오지 않고 자기 안에서 솟아나는 말을 찾습니다. 어색하더라도, 서툴더라도, 자기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말. 당신의 삶도 이렇게 쓰여져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 하루의 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시를 쓸 것인가? 어떤 날은 슬픈 시가 쓰여질 것입니다. 어떤 날은 기쁜 시가 쓰여질 것입니다. 어떤 날은 고요한 시가, 어떤 날은 격렬한 시가 쓰여질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가 모여서 당신의 인생이라는 한 권의 시집을 이룹니다. 그 시집은 세상에 단 한 부만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을 시로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 감각을 살립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감각이 무뎌집니다. 아이였을 때는 풀잎 하나, 개미 한 마리, 빗방울 하나에도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당연해집니다. 이 당연함이 감각을 죽입니다. 그리고 감각이 죽으면 삶도 죽습니다. 다시 감각을 살리십시오. 오늘 아침에 마신 커피의 맛을 진정으로 느껴보십시오. 출근길에 스치는 바람의 온도를 느껴보십시오. 저녁 하늘의 색깔을 오래도록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감각을 살리면 세상이 다시 새로워집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지만 매일 다른 시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둘, 느림을 허용하십시오. 우리 시대는 빠름을 숭배합니다. 빠르게 성공하고, 빠르게 부자가 되고, 빠르게 결과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는 빨리 쓸 수 없습니다. 좋은 시는 오래 곱씹고, 오래 다듬어서 나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보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셋,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인이 시를 쓸 때 처음부터 명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초고가 있고, 수많은 수정이 있고, 수많은 실패작이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초고일 뿐입니다. 수정하고, 고치고, 다시 쓰면 됩니다. 완벽한 인생이 명작이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눈물을 거치면서도 끝까지
자기 자신의 글을 써 내려간 인생. 그것이 진짜 명작입니다. 네. 비교를 멈춥니다. 시인은 다른 시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당신만의 세계입니다. 남의 인생과 비교하는 것은 서로 다른 장르의 시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만의 장르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쓸 수 있는 세상에 하나뿐인 시. 그 시를 완성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여기까지 오신 당신에게 이제 따뜻한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혹시 나는 남의 생각으로 살아왔구나라는 깨달음에 자책감이 드셨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남의 생각에 기대어 살아온 것은 그것이 그 시기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생각에 따른 것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학창 시절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른 것은 세상을 배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조직의 기준에 맞춘 것은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기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씨앗이 땅속에 묻혀 있는 시간을 허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 동안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싹이 트는 것은 그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완벽하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분적으로 남의 생각에 의존하며 삽니다. 중요한 것은 비율입니다. 남의 생각이 80이고 자기 생각이 20인 삶에서 자기 생각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단번에 군주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한 가지. 자기 자신의 생각을 했다면 그것이면 됩니다.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이 소란 속에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시작하는 것은 조용한 혁명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혁명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고요한 혁명. 남의 지배를 받던 정신이 비로소 자기 자신의 주권을 회복하는 혁명. 겉은 같은데 아니 다른 삶. 이것이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 혁명은 혼자 하는 것이지만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봅니다. 자기 자신의 방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방에도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권력이란 남을 지배하는 권력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권력입니다. 자기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권력. 자기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 결정하는 권력. 자기 자신의 반응을 어떻게 선택할지 결정하는 권력.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력입니다. 이 성체를 쌓는 데는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스스로 생각하겠다는 의지. 그것뿐입니다. 그저 스스로 생각하겠다고 결심하면 됩니다. 그 결심이 곧 대관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이 들면 손실이 아닙니다. 나이 들면 축적입니다. 50살, 60살의 감정은 다릅니다. 뜨겁지는 않지만 따뜻합니다. 강렬하지는 않지만 깊습니다. 같은 노을을 봐도 20살의 눈으로 본 노을과 60살의 눈으로 본 노을은 다릅니다. 60살의 노을에는 그동안 살아온 모든 날들의 노을이 겹쳐 보입니다. 아름다움 속에 쓸쓸함이 있고 쓸쓸함 속에 감사가 있으며 감사 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 든 사람만의 특권입니다. 나이가 들면 남의 시선에 대한 의존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 여유야말로 스스로 생각하기 위한 최고의 토양입니다. 인생의 가을은 밖으로 향하던 에너지를 안으로 거두고 자기 자신의 뿌리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명상센터에 가거나 산속에 들어가거나 일상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실천 산책의 재발견. 산책에는 목적지가 없습니다. 어디에 도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걷는 것 자체를 위해 걷는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대단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목적지가 없을 때 우리의 정신은 자유로워집니다. 어디에 가야 한다는 압박이 사라지면 마음이 풀려나옵니다. 그리고 풀려난 마음 속에서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산책 중에 생각은 강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고 자유롭기 때문에 창의적이며 창의적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것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사상가들이 산책을 사랑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칸트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산책했고 그 산책길에서 인류 역사를 바꾼 철학이 태어났습니다. 니체는 산과 호수 곁을 걸으면서 위대한 저작을 구상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코펜하겐의 거리를 거니면서 실존의 의미를 탐구했습니다. 쇼펜하우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애견 아트만과 매일 산책을 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20분이라도 산책을 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은 집에 두고 이어폰도 빼고 그냥 걸으십시오.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나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구나. 이것 자체가 사색의 시작입니다.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이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초대하지 않았는데 문을 두드립니다. 두 번째 실천 일기 쓰기의 힘입니다. 산책이 움직이는 사색이라면 일기는 앉아서 하는 사색입니다. 머릿속에서 떠돌아다니던 생각이 글자가 되어 종이 위에 내려앉을 때 생각은 비로소 형태를 갖춥니다. 많은 분들이 일기를 쓸 만한 특별한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특별한 일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이 좋았는지, 무엇이 불편했는지 이런 소소한 것을 적으면 됩니다. 오늘 커피숍에서 옆 테이블 사람이 웃는 소리가 참 좋았다. 이 한 줄을 쓰면서 당신은 생각합니다. 왜 그 웃음소리가 좋았을까? 내가 요즘 웃음이 부족한 건 아닐까? 한 줄의 일기에서 시작된 생각이 자기 자신의 깊은 곳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일기를 꾸준히 쓰면 몇 달 후에 이전 일기를 다시 읽으면 그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달라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성장입니다. 세 번째 실천 혼자만의 의식 만들기.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 이것이 사색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5분간 바라보는 것.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는 것. 매주 일요일 오후에 1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는 것. 이런 작은 의식이 습관이 되면 사색이 삶의 일부가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홀로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관계들이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이런 말들이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독립적 사고를 억누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 생각을 포기합니다. 관계의 평화를 위해 자기 자신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양보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종입니다. 그리고 복종은 안에서부터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첫째, 동의하지 않을 권리를 스스로에게 허락하십시오. 나는 당신과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침묵할 용기를 가지십시오.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굳이 충돌하지 않는 것. 이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셋째,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자기 자신과의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상대방을 만나면 더 충만한 자신으로 관계에 임할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그릇으로는 남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채운 후에야 남에게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나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면 남의 이해가 없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군주가 자신의 성을 튼튼히 하면 이웃 나라와의 관계도 안정되듯이 자기 자신의 내면을 튼튼히 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안정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답안지를 받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답안지가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라. 이것이 부모님 세대가 정해놓은 인생의 정답이었습니다. 사회가 주는 답안지도 있습니다. 성공해야 한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 인정받아야 한다. 이것이 사회가 정해놓은 인생의 정답입니다. 미디어가 보여주는 답안지도 있습니다. 아름다워야 한다. 젊어야 한다. 트렌디해야 한다.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미디어가 정해놓은 인생의 정답입니다. 이 답안지들을 하나씩 받아들고 우리는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을 치르듯 인생이라는 시험지를 앞에 놓고 답을 적어 나갑니다. 정답을 맞히면 칭찬을 받고 오답을 쓰면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답안지는 대체 누가 만든 것입니까? 부모님이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부모님도 자기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사회가 만들었습니까? 사회는 실체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관습과 편견이 뒤섞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미디어가 만들었습니까?
미디어는 광고주의 이익을 위해 작동합니다. 결국 이 답안지의 진정한 저자는 아무도 아닙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아무도 검증하지 않은, 그저 관성에 의해 전해져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답안지를 마치 절대적 진리인 것처럼 따르고 있습니다. 정답을 맞히지 못하면 자괴감에 빠지고, 남들보다 점수가 낮으면 열등감에 시달리며, 답안지에 없는 선택을 하면 불안에 떨립니다. 이것이 정상입니까? 이것이 인간다운 삶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길들여진 삶입니다. 동물원의 동물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먹이를 받아먹고 정해진 공간 안에서 정해진 행동을 반복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답안지를 의심합니다. 그리고 의심한 끝에 그 답안지가 자기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후에 그 답안지를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는 순간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답안지 없이 어떻게 살지? 정답이 없으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하지만 그 두려움을 견디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답안지가 사라진 자리에 백지가 놓입니다. 그 백지 위에 당신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글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남이 정해놓은 답을 적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질문을 던지고 자기만의 답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삶의 시작입니다. 50대, 60대에 이 깨달음에 도달한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답안지를 따라 살아왔는데 어느 날 문득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이 답안지에 있는 문제를 풀고 있었던 것이지, 내가 정말 풀고 싶은 문제를 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그 깨달음이 쓰라리지만 동시에 해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정말 풀고 싶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정말 답하고 싶은 질문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떤 답안지에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만이 당신 자신의 삶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지를 찢으십시오. 비유적으로가 아니라 진짜로. 마음속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적혀있던 그 종이를 구겨서 버리십시오. 그리고 빈 종이를 펴십시오. 그 위에 떨리는 손으로 첫 글자를 적으십시오. 그 첫 글자가 무엇이든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서투르고 어설퍼도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워도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은 고독한 여정입니다. 하지만 고독이 반드시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생기는 결핍의 감정입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충만의 상태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고독한 사람은 혼자 있어도 평온합니다. 왜냐하면 고독한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의문을 품게 되며, 때로는 나만 이상한 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견디면 외로움은 고독으로 변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풍부해지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충만한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된 후에야 진정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존하는 관계에서는 진정한 만남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의존하고 있다면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도구로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상대방에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강점도 보고 약점도 보며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전체로서의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우정이며 진정한 관계입니다. 두 개의 독립된 세계가 만나서 교류하는 것. 한쪽이 다른 쪽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세계를 유지하면서 풍요를 나누는 것. 이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두 개의 강이 만나서 하나의 더 큰 강이 되듯이 두 개의 독립된 내면이 만나면 더 풍부한 세계가 열립니다. 하지만 강이 합류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강이 먼저 자기만의 물줄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줄기가 없는 마른 개울은 합류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내면을 먼저 채우십시오.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 자기 자신의 감정으로. 그렇게 충만해진 당신이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비로소 진정한 나눔이 가능해집니다. 홀로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을 이해하고 조립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누군가가 세상은 이렇다라고 가르쳐 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과서가, 뉴스가, 전문가가, 유명인이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말하면 아, 그렇구나라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방식입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에서 출발하여 세상을 이해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겪어보니 이렇더라. 내가 느껴보니 저렇더라. 이런 것들을 축적하면서 자기만의 세계관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그대로 흡수하고 그것을 자기의 세계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두 번째 방식을 병행합니다. 외부의 정보도 참고하되 최종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경험과 사색을 통해 세상을 이해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세계관은 독특합니다. 기존의 어떤 범주에도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인간의 몫이지만 싹이 트는 것은 자연의 몫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경계를 아는 것이 지혜다. 이것은 이분만의 철학입니다. 어떤 학파에도 속하지 않고 어떤 교리에도 기대지 않은 순수하게 자기 삶에서 길어 올린 지혜입니다. 또 어떤 분이 30년간 요리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최고의 요리는 최고의 재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재료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것도 독창적인 사상입니다. 요리라는 일상적 경험에서 인생의 진리를 끌어낸 것입니다. 이런 사상들은 학술적이지 않습니다. 논문에 실리지 않고 교과서에 나오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상들은 살아 있습니다. 실제 삶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실제 삶에서 작동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책에서 읽은 지혜는 시험이 오면 흔들립니다. 하지만 삶에서 체득한 지혜는 태풍이 와도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이론이 아니라 경험에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축적된 지혜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시작하면 이 숨겨진 지혜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 내가 이런 것을 알고 있었구나. 내 안에 이미 답이 있었구나. 이 발견의 순간들이 모여서 당신만의 세계관이 완성되어 갑니다. 당신만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고 당신만의 언어로 세상을 설명하며 당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을 근거로 세상을 이해하고 조립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현대 사회는 효율을 숭배합니다. 모든 시간은 유용해야 하고 모든 활동은 생산적이어야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죄악처럼 여겨집니다. 시간은 금이다. 빈둥거리지 마라. 할 일이 없으면 공부를 해라. 이런 말들 속에서 우리는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오면 불안합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강박이 밀려옵니다.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SNS를 확인하고 뉴스를 읽고 영상을 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쓸모없는 시간이야말로 사색이 태어나는 자궁입니다. 당신이 가장 깊은 생각을 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회의실에서? 아닙니다. 책상 앞에서? 아마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샤워를 하면서, 잠들기 직전,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빨래를 널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이런 쓸모없는 시간에 의식은 자유로워집니다. 특정한 목표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자유롭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흐름 속에서 예상치 못한 통찰이 번개처럼 번쩍입니다.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을 때 만유인력을 떠올린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쓸모없는 시간의 위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 사색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벨상을 받을 만한 발견은 아니더라도 자기 인생에 관한 소중한 통찰은 쓸모없어 보이는 시간에 찾아옵니다. 아, 내가 그 사람에게 화가 났던 것은 사실 내 안의 열등감 때문이었구나. 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아니라
저것이었구나. 아, 나는 사실 행복했는데 그것을 몰랐구나. 이런 깨달음은 바쁜 와중에는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바쁨은 생각의 적입니다. 바쁠 때 우리의 의식은 눈앞의 과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자기 내면으로 들어갈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쓸모없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하루에 30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생산적이지 않아도 되는 시간. 결과를 내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 시간에 당신은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뭔가를 해야 하는데. 하지만 그 불안을 견디십시오. 불안이 가라앉으면 고요가 찾아옵니다. 고요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쓸모없는 시간의 쓸모. 그것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잘 늙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늙는 것을 건강하게 늙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만으로는 잘 늙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잘 늙는 것을 부유하게 늙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안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잘 늙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잘 늙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늙는 것. 남의 기준에 맞추어 젊음을 유지하려 하지 않고 자기 나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사회가 정해놓은 멋진 노년의 이미지에 끼워 맞추려 하지 않고 자기만의 노년을 설계하는 것. 이것은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가 보여주는 노년의 이미지에 자신을 맞추려 합니다. 이 나이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 노인은 이래야 한다. 이런 고정관념에 자신을 끼워 넣으려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노년을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70의 그림을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80의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60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화해합니다. 누군가는 70에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나이에 늦은 것은 없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에 관해서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이 쉬워집니다. 젊을 때에는 남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족 안에서.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이런 압박이 줄어듭니다. 은퇴 후에는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가 독립하면 부모 역할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자유로워진 공간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잘 늙는다는 것은 나이를 먹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남에게서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사회의 기대에서 점점 더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공간에서 자기만의 시를 쓰는 것입니다. 나무가 가을에 잎을 떨어뜨리는 것은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본질만 남기는 것입니다. 잎이 없는 겨울 나무의 가지는 잎이 무성한 여름 나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 나무에서는 나무의 본질적인 형태, 즉 뼈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꾸밈이 벗겨지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외적인 것들이 떨어져 나갈 때 비로소 당신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 본질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본질은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의 내면에서만 빛납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내면,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 빚어진 지혜, 자기 자신의 사랑으로 따뜻해진 마음. 이것이 잘 늙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이며 스스로 생각하는 군주의 마지막 위엄입니다. 이 긴 이야기의 끝에서 하나의 장면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당신은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의 은행나무에서 노란 잎이 하나 둘 떨어지고 서쪽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볼을 스치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당신은 천천히 걷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어디에 가야 한다는 압박도 없고 무엇을 해야 한다는 강박도 없습니다. 그저 걸을 뿐입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당신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봅니다. 좋았던 날들, 힘들었던 날들, 기뻤던 순간, 슬펐던 순간.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삶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후회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감사. 살아온 날들에 대한 감사.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감사. 겪었던 모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감사. 당신은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이 느릿느릿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미소 짓습니다. 나는 나의 시를 썼다. 그 시는 완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맞춤법이 틀린 곳도 있었을 것이고, 리듬이 어긋난 곳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는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만의 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한 발, 또 한 발. 쓰러지지 않기 위해 발을 번갈아 내딛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을 느끼기 위해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입니다. 걷는다는 것, 그것은 쓰러지지 않기 위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살아있음을 느끼는 가장 소박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당신의 시는 한 행씩 써지고 있습니다.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당신은 당신이라는 군주의 왕국을 걷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군주와 같습니다. 그리고 군주의 마지막 산책은 후회 없는 발걸음입니다. 당신의 발걸음이 그렇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시가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 자신의 것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당신만의 시를 써 나가십시오. 스스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사랑하면서, 스스로 살아가면서. 사유의 정원이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